성경과 7대 제국, 오늘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대 근동사의 역사 영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는 자연지리적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리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제 강의의 특징이 그렇죠. 지리부터 보고 그 지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는 이 시대를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를 할 거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소포타미아 하면 두 강 사이의 땅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강이 합쳐져서 하나로 흐르거든요. 근데 고대에는 합쳐지는 지역까지가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북 쪽에는 아주 높은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란 남부에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이 있고요. 서북 쪽에도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이 있죠. 그 사이에도 큰 산맥은 없지만 평원지대와 고원지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후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대가 나눠지잖아요. 구석기 시대는 수렵, 채집 이런 걸 했다면 신석기 시대 말기에 오면 사람들이 농업이라는 걸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문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쪽 고원 지방에 살던 사람들, 이쪽에 여기 반호수가 있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자그르스 산맥 너머에 이란 고원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 평원으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류의 살기 좋은 곳은 산과 하천과의 경계 지방 이런 곳이 사실 살기가 좋죠. 특히 큰 세력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산간 지역, 경계 지역 이런 데가 사실 살기가 좋은 곳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겨울 또는 이른 봄이 이럴 건데 이 평원 지역은 이렇게 푸른색 이루고 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원 지방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죠.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 이 눈들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녹아서 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건조지대죠. 비가 오긴 오는데 이런 그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3mm 정도 오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이 평원 지방은 거의 비가 안 오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 지방 또는 비가 아주 적게 오는 이곳에 강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고원 지방에 눈 녹은 물이라는 거죠. 이 눈 녹은 물이 봄 되면 집중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고 점차적으로 여름을 지나면서 줄어들죠. 사람들은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이 강을 활용을 해서 문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막지대나 되든지 아예 평원지대면 사람 살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산이 있고 그리고 평지가 같이 있으면 여기 강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여기 사람이 살게 되고 이러면서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유적지로 밝혀진 지역이 있습니다. 게페클리 테페라고 하는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곳이죠. 여기는 기원전 9675년 무렵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이런 인간의 흔적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둥그렇게 돌을 세워서 만들어 놓고요. 또 중앙에도 무슨 비석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주거지는 없어요. 이 케페클리 테페 주변을 파봐도 주거 흔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장방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가운데 비석이 서 있는 특히 위에가 큰 그러니까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더 큰 돌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거는 신전 같은 거다. 말하자면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비슷한 지역에 카라한 테페라는 곳이 있어요. 자, 테페라는 것은 튀르크 말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 언덕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모래 같은 게 물쳤겠죠. 그거를 파보니까 이런 유적이 나왔다는 거죠. 게페클리 테페 옆에 카라한 테페도 게페클리 테페보다 더 오래된 한 100년이나 더 오래된 이런 유적지였다는 거죠.
사람 얼굴 같은 모습도 있고요. 아마 제사장의 얼굴이 아닐까? 아니면 부족장의 얼굴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먼저 시작했을 것이다. 농업이 생기기 전에 수렵 채집 시절에 이미 종교 같은 것들은 만들어져서 사람들은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거나 신한테 동물을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빌었겠죠. 종교란 것은 인간이 무리를 지어서 살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카라완 테페에도 게페클리 테페 비석 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비석이 서 있는데 위에가 이렇게 뚜껑을 덮은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진 돌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공통적으로 주거지 같은 것들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정주했던 때는 아니고 수렵 채집으로 계속 이동하던 그런 때인데 이곳이 신성한 장소로 만들어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늘 이런 종교 제례와 함께 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곳에 문명은 어떻게 시작됐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게페클리 테페하고 카라한 테페는 요 지역이에요. 여기 평원과 고원의 중간쯤에 형성되는 그곳에 인류의 첫 흔적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차 고원에서 남하를 했습니다. 어디가 살기 좋냐? 여기 같은 경우는 강의 상류, 여기에는 큰 무리가 아니어도 작은 무리로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강을 잘 활용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생기면서 이런 평원지대로 내려오는 건데 상류지방, 중류지방, 하류지방이 있는데 문명이라 하면 문자가 생기고 유물이 만들어진 게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류나 상류에서도 사람이 모여 살아서 무리를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문명이 생기려면 무리가 훨씬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져서 본격적으로 문명이라고 불릴 만한 그곳은 이 하류부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 왜 하류에서 생겼나? 상류에는 작은 무리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류는 작은 무리 갖고는 하류의 평원 지방에서 문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이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일정 규모가 필요하냐? 평원을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을 다스리는 기술을 관계 배수라고 해요.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배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 배수를 하려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이 하류 지방, 평원 지방을 개간하고 거기에 물을 끌어들여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맨 하류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류에서 사람들이 살지만 여전히 고원 지방과의 교역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역에서 나오는 산물도 물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산물들을 이동함으로써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원 지방에서 나온 산물과 평원 지방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역의 통로, 그게 바로 강이죠.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죠. 그러면 강을 가지고 어떻게 교역을 했냐면 북방에 고원 지방에서는 뭐가 많이 날까요? 동물의 가죽, 목재 이런 것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재는 강으로 흘려보내면 되죠. 그래서 뗏목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북방에서 많이 나오는 동물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하류에 와서 뗏목을 해체해서 팔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걸 사가지고 돌아가면 되겠죠. 또 하나의 방식은 가죽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고원 지방에는 가죽이 많죠? 주로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 말 가죽 이런 게 있겠죠. 제일 흔한 게 양가죽이죠. 양가죽을 여러 장 겹쳐가지고 배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양가죽만 갖고는 안 되죠. 그 안에다가 목재를 넣어가지고 배 형태를 만들죠. 여기 그림이 있죠? 만화 같은데. 그림에 목재를 사이에 넣고 가죽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거기에 북방의 산물을 싣게 되죠. 모피, 가죽, 기금속 이런 걸 싣고
거기다가 당나귀를 한 마리 싣습니다. 여기 노젓는 남자가 당나귀를 배 위에 싣고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일정 지점에 가가지고 상륙을 해요. 이 배를 해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죽을 팔아요. 나무도 팔고 가죽도 팔고 그리고 나서 이 당나귀에다가 남방의 곡식을 싣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 그림에 있죠? 뚝 위에 남자가 당나귀에다가 밀과 보리, 말린 과일 같은 남방의 물건들을 사가지고 북방으로 가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방과 북방이 서로 풍요로운 걸 할 수 있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특이하게도 홍수가 많이 났어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이 있었죠.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강, 황하 이렇게 네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 네 군데의 공통 특징은 홍수입니다. 황하도 홍수가 자주 일어났죠. 홍수 덕분에 이익을 본 데가 이집트죠. 나일강은 정기적인 홍수를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홍수는 정기적이지 않아요. 부정기적입니다. 물론 봄 홍수가 잦아요. 이 봄 홍수란 것은 눈 녹은 물이 3월 말에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파키스탄의 대홍수 같은 거예요. 봄만 되면 홍수가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봄 홍수가 크겠죠. 겨울에 눈이 적은 해는 홍수가 작죠. 그러니까 홍수가 작으면 피해도 적지만 그만큼 토질도 좋아지지 않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불규칙해요. 그리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피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 홍수와 관련된 여러 설화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홍수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반면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토지를 풍요롭게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피해도 줬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정기적 홍수, 풍요로운 퇴적증 피할 곳이 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부정기적으로 나오고 갑작스럽게 나오고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오늘날에도 이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아이가 농토에 앉아 있는데 이 땅이 다 그냥 척박하게 말라버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을 수천 년 동안 관계 배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기본적으로 증발량이 높아요. 그래서 물을 논에다 댄 다음에 이게 다 증발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무기물, 유기물이 남죠. 유기물은 식물에 도움을 주지만 무기물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금이 지속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소금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의 상당수가 염분 농도가 많아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안 그렇죠. 이집트는 홍수가 와도 물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사막지대에 물을 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을 대야 된다고 하죠. 또 하나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는데요. 수로에 물이 없어요. 원할 때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건조지대에 두 강을 가지고 국가 간에 생명수로 쓰고 있어요. 이 한정된 수자원을 가지고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가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수없이 많은 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여기 터키에 보면 댐이 있죠. 아타투리크 댐이라고 엄청나게 큰 댐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댐들이 있어요. 댐을 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하류까지 내려가는 물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이렇죠. 역사가 시작되는데 요 남방 지역에서 만만히 일어났다 그랬죠. 맨 하류 지역 여기를 수메르라고 하고요. 지금의 바그다드가 있는 지역을 아카드라고 하고 그리고 산간과 평원 지역의 경계 지방을 아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온 문명을 아수르, 이 지역명을 아시리아라고 하고요. 여기가 바빌론이 있던 도시 지역을 바빌로니아라고 부르고 또 하류 지방을 수메르라고 부르죠. 이곳에는 수천 년 동안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평원 지역이거든요. 물길 외에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은 많은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만 해도 하나의 왕조로 이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왕조들이 이어지게 되고 또 외적인 침입도 많고 특히 고원 지방에서 여기 지금 이란 고원이죠. 이란 고원에서 정기적으로 이곳에 살던 유목민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을 침입하는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문명 세력의 교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하류 지방에서 문명이 생깁니다. 문명이란 것은 문자와 유물, 유적이 있어야 문명이거든요. 이 하류 지방에 도시국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국가가 생겨납니다. 요 옆에 이제 바다예요. 페르시아만이 여기까지 와 있고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죠. 바다와 강 그 사이의 경계쯤에 있는 이곳에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강도 활용할 수가 있고 평원 지방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바다를 통해서 인도 쪽에서 오는 물산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곳에 성읍 국가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최초의 도시가 우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집단이 만들어지고 문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곳에서 처음 만들어진 언어는 수메르어, 그리고 조금 상류 지방에서 아카드어가 발달되고 쐐기 문자가 이곳에서 기원전 3500년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메소포타미아가 역사의 최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집트가 최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문자의 탄생을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우르에 있었던 첫 왕조의 무덤에서 발견된 실린더입니다. 자, 여기 있죠? 이게 도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각, 음각을 하죠. 이걸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점토판을 만듭니다. 그 지역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점토판을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요 둥그란 거니까 쭉 굴려요. 누르면서 굴리면 요게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요건 양각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도장처럼 쓰인 왕의 명령서가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이곳에는 기록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점토,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우르 지방에 생겨난 초기 왕조 시대의 주요 도시들이 이렇습니다. 여기 우르가 있죠? 우르는 여기까지가 바다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당시의 바다였습니다. 바다와 강의 딱 경계선에 있죠. 그러니까 우루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죠. 이런 곳에서 우루 말고도 여러 도시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왕조 시대는 이곳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의 연합 국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루 제국이 있다가 좀 더 북쪽에 있는 아카드 지방에서 세력이 확장을 해가지고 아카드 제국이 기원전 2334년부터 2230년까지 한 100여 년간 유지가 됩니다. 이러면서 인류 최초의 제국이 건설됩니다. 우루 지방의 여러 도시국가 연합이었다가 그 우루의 북쪽에 있는 아카드 세력이 남쪽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예 제국을 만들죠. 제국이라는 게 뭐죠? 제국이라는 것은 중앙에 황제가 있고 여러 나라들을 통합한 것. 이게 제국이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제국이 나왔는데 여기에 다스리던 왕의 이름을 사르곤이라 부릅니다. 사르곤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왕의 이름인데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합법적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합법적 통치자라는 이름을 내세웠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얻지 않았다는 거죠. 무력으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 우르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수메르와 북쪽에 있는 아카드를 통합해서 아카드 제국을 만들었고요. 아카드 제국의 수도는 아카데 또는 아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굴되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카드라는 도시가 있었겠죠. 강변어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물길이 자주 바뀝니다. 여긴 평원지 지방이니까 홍수가 한번 나면 물길이 바뀌잖아요. 그 바뀔 때마다 도시가 묻혀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밝히면 엄청 대박이겠죠. 이렇게 아카드 제국이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냈냐면 이들이 썼던 아카드어가 이 지역의 지배 언어로 삼게 됩니다. 2000년 동안이나 지배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 언어가 된다는 건 문화, 예술, 정치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카드 제국의 의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카드 제국을 처음 만들었던 사르곤이라는 사람은 출생 설화가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르곤의 어머니는 사제였다. 아버지는 이름 모를 누군가였다. 그런데 사제는 원래 처녀거든요.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쪽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거를 강물에 띄웠어요. 강물에 이 바구니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인이 지나가다 발견하고 잘 키워서 이 사르곤이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원사가 그 지역의 귀족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거기서 출세를 하게 되고, 이 정원사가 이스타르 여신, 이 지역의 보호신이었던 이스타르 여신한테 보호돼가지고 왕이 되고 아카드 제국을 세우는 사르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4년 동안이나 세상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이 탄생설화는 누구 탄생설하고 비슷해요? 모세의 탄생설하고 아주 비슷하죠. 모세도 어머니가 사제였죠. 그랬다가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보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파라오의 집안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죠. 유사하죠. 이런 탄생설화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로물루스 레무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창시자도 이렇죠. 물론 쌍둥이만 다를 뿐 똑같죠. 어머니가 아들을 버렸고 흘러가다가 늑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한테 보호돼 가지고 이렇게 키워졌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의 탄생을 이런 식으로 전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지역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카드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지도 보죠. 우르가 있고 키시, 니프르, 요를 포함한 게 우르크 제국이었고요. 우르크 3 왕조 시절에는 아수르까지 파란색 영역이 있고, 우르 제국이 더 커져가지고 동지중해까지도 세력을 넓히는, 이렇게 됐죠. 우르에 지금도 남아있는 지구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은 이렇게 탑 같은 걸 쌓아서, 사실 이게 원래 탑이 아니라요, 저 위에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을 바닥에 안 세우고 저 위에 세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지역은 홍수가 잦다. 신전이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은 데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지구라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기를 보면 맨 처음에 우르 제국이 생겼다가 아카드가 있다가 다시 우르 제국이 생긴 거죠. 이곳에는 우르하고 아카드가 서로 패권을 두고 다퉜던 그런 역사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우르 제국이 다시 아카드 제국을 물리치고 이렇게 우르 제국을 만들었고요. 우르 제국 옆에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란의 선조, 페르시아의 선조를 할 수 있죠.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좀 다른 수사의 수도를 뒀던 그런 제국이고요. 여기 말이라는 곳이 있어요. 말이라는 곳도 세력이 있었고, 특히 레반트 지방, 오늘날의 베이루트, 티레 같은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해안가에 있는 여러 도시들, 여기 가자 같은 도시도 있었고,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으로 우르 제국이 확장을 해나갑니다. 이 확장을 해나가는 사이에 이 우르 삼왕조 시절에 자리 잡았던 왕 중에 구데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데아는 라가시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라가시 왕의 사위였는데, 사위가 왕을 차지하고 굉장히 선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박물관에 가면 구데아라고 하는 상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아주 크지도 않고 조그만 상인데, 이 지역은 이렇게 돌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돌을 구해왔기 때문에 큰 상을 못 만들고 작은 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조각해서 나라에 전파를 한 거죠. 그럼 이걸 왜 전파했을까요? 자신이 이 지역의 패권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당한 권력자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상들을 전파했기 때문에 꽤 많은 상이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르 삼왕조 시절에 남긴 아주 중요한 유물이 있는데, 우르 남무 법전입니다. 우르의 남무란 이름을 가진 왕이 만든 법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죠. 이 우르 남무 법전이 발견이 됨으로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 이거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법이라는 게 따로 없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로 명시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원전 21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최초의 법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